안녕하십니까. 12장 아동시설 보호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네요. 벌써 일주일이 금방 갑니다. 이 아동시설 보호 이것은요, 이 시설 보호를 이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그런 다양한 어떤 뭐 경제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어떤 심리적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아동, 이제 이런 아동을 이제 국가 또는 이제 사회가 이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게 이제 시설 보호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12장에 보시면 이제 아동 시설 보호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워서 아동의 어떤 건전한 성장과 발달 이런 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될 때 국가적 입장에서 또는 사회적 보호 조치로서 이제 시설 보호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아동의 어떤 시설 보호에 입소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 시설 보호 이것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고아원, 이것이 이제 1950년대 이제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거죠. 지금도 시설 보호 시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원 가정에서 아동의 어떤 건전한 양육이 되지 않을 때 이제 시설 보호로 이제 입소를 하게 되는 거죠. 역사를 봐도 이제 1950년대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 고아, 이 전쟁 고아에 대한 이제 시설 보호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근의 아동 보호 시설은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서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뭐 실정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시설 보호가 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인해서 이제 국가 또는 사회가 이제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이제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어떤 공적 시스템, 이것이 바로 이제 시설 보호다,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보호 이것은요, 단순히 이제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이것을 넘어서서 아동의 어떤 전인적인 발달, 이것을 위해서 이제 종합적인 개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 보호는 국가에서 행하는 어떤 공적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개인적인 선의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자선적 성격, 이 자선적 성격을 넘어서 국가와 사회가 아동복지의 어떤 책임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더라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이제 시설 보호의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아동 시설 보호는 우리가 이제 시설 보호의 개념과 유형을 보겠고, 또 시설 보호 아동의 발생 원인, 특성, 이것을 이제 1차 시에 12주 1차 시에 볼 것이고요. 2차 시에는 시설 보호 서비스 관련 원칙이라든지 또 아동 시설 보호의 현황과 운영, 그리고 서비스의 개선 과제, 이제 이렇게 해서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시설 보호의 개념, 이 시설 보호 사업이란 아동이 혈연 관계가 없는, 이렇게 나와 있죠. 혈연 관계가 없는 성인의 보호 아래 다른 아동들과 24시간 함께 거주하며 집단 보호를 받는 서비스가 바로 시설 보호 사업이다, 이렇게 교재로 나와 있죠. 그래서 원 가정 및 친족에 의한 보호 양육, 이런 게 어렵다거나 또는 위탁 가정, 이 위탁 가정이 이제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위탁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제 시설 보호를 고려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시설 보호는요, 아동의 어떤 최소한의 복리를 보장하고
또 나아가서는 최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제 기능을 하고요. 시설 보호는 또 아동의 이제 기본적인 생존권, 발달권, 또 보호권, 또 참여권,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이제 대안이 되는 게 바로 시설 보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설 보호 서비스의 목적을 한번 보면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그리고 과거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문제의 치료 및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시설 보호를 한다. 그리고 아동의 인격 발달이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한 어떤 사회적 정서적 문제의 개선이 바로 시설 보호의 목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설 보호는 이 과거와는 달리 아동을 장기간 보호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보호하면서 아동과 또 그 가족에 대한 치료적 서비스 이것을 제공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시설 보호의 목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보호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설 보호가 고려될 수 있는 아동의 유형을 보면은 이제 이 아동들이 특히 이제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이 부모의 어떤 심한 질병이나 상해로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고 또 부모와의 어떤 정서적 밀착 관계로 다른 가족과 같이 지내기를 거부하는 아동이 또 시설 보호에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동의 긴장 수준, 또 문제가 심각해서 위탁 가정에서 건전한 정서 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또 시설 보호가 고려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위탁 가정에서 크게 실망을 했거나 또 상처를 입어서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동도 시설 보호가 고려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통제된 환경에서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도 이제 시설 보호의 대상이 되고요. 또 형제가 너무 많아서 여러 위탁 가정으로 분리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서로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형제 집단인 경우에는 차라리 시설 보호에 같이 가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이제 시설 보호가 고려되고요. 또 원가정뿐 아니라 위탁 가정, 이 위탁 가정에서도 독립하기를 바라고 또 위탁 가정에 가기를 거부할 경우에도 이제 시설 보호가 고려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간 보호할 때 집단 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제 시설 보호가 고려될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명시된 시설 중에서 아동 양육시설, 또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또 공동생활가정, 또 자립지원시설, 또 아동상담소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가 있죠. 이 아동 양육시설, 이것은 이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서 보호하고 또 양육 및 취업훈련하고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시설이죠. 그래서 이 아동 양육 시설은 가장 대표적인 시설로서 장기간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동 양육 시설은 보호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 볼 수 있고요. 이곳에서는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 교육, 또 학업 지도 및 학교 연계의 어떤 지원을 하고 또 건강관리 합니다. 의료 및 보건 서비스의 건강관리도 하고 또 상담 및 심리치료를 연계해서 정서적 지원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 양육시설은 종합적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다지는 역할이 바로 아동 양육시설이고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 일시보호시설, 이것은요, 이 보호대상 아동을 말 그대로 일시보호하죠.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어떤 양육 대책 수립, 또 보호 조치,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 일시보호시설은 급성 위기 상황에서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는 시설이죠. 그래서 부모의 갑작스러운 입원이라든지 또 구금, 교정시설의 구금이라든지 또는 아동학대와 같은 어떤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향후 보호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어떤 임시 거처, 이것을 제공하는 게 아동 일시 보호시설입니다. 그래서 아동 일시 보호시설에서는 주로 아동의 어떤 신체적 안전 확보, 또 기본적인 욕구 충족, 요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이것은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죠. 그래서 불량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또 친권자 또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이제 가정법원이나 또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서 이 보호 위탁된 19세 미만 이런 아동을 입소시켜서 치료와 선도, 이것을 통해서 어떤 건전한 사회인, 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이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죠. 그래서 정서적 행동적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이제 학대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돼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 이런 아동들을 다 보호하고 치료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생활가정, 이것은요, 이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어떤 주거 여건, 그리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또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죠. 제가 간혹 사회복지 현장 시설에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실 때 한 달 정도 사회복지 현장에 이제 실습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 지도교수로서 방문을 하는데, 그럴 때 제가 간혹 이 공동생활 가정을 봅니다. 그러면 이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빌라나 가정집이나 뭐 이런데 방을 두세 개 두고 이 아동들이나 장애인이나 아니면 이 보호 대상자들이 이렇게 이제 거주를 하고 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장애 아동, 그러니까 연령대는 뭐 10대부터 3, 40대까지 있어도 이 정신 연령이 장애이기 때문에 유아 수준,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집단 생활을 이렇게 공동생활 가정에서 하는데, 나이를 불문하고 정신 연령대가 유아 수준이다 보니까 굉장히 순수하고 해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했을 때 저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관심 표명하고 막 이러는데, 보니까 나이에 불구하고 정신연령이 굉장히 어려서 참 해맑고, 그리고 사이에 때가 묻지 않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반기면서 웃는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사회의 약자로서
잘 생활하고 사회복지의 어떤 혜택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방문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좀 더 좀 많아서 어떤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주거 그런 부분에서 좀 열악한 환경이 되지 않게끔 복지 지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또 했었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공동생활 가정에 이제 제가 방문을 하면 보통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3층이다, 4층이다 이러면은 301호, 302호 뭐 이렇게 이제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생활 가정이다, 그룹홈이다 이런 네임명 간판이 걸려 있어야 되는데 간판을 못 걸게 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냥 401호, 402호 돼 있어서 제가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고생을 했는데 주위의 이웃들이 이런 시설이 들었으면은 자기들 집에 대한 집값이 떨어지고 동네에 대한 어떤 인식이 고급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보통의 주택들이 더 집값이 떨어지는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간판을 못 걸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역의 이기주의죠. 그룹홈이든 뭐 공동생활 가정이든 그분들이 입수하는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간판을 걸고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웃 주민들의 집값 하락, 부동산 하락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었으면 안 된다 이런 강력한 반대 때문에 이 공동생활 가정이나 아동 보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간판을 못 걸고 그냥 일반인 빌라처럼 뭐 401호, 301호 뭐 이런 식으로 호수만 한다는 게 제가 그 방문을 했을 때 이건 역시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차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단순히 내 집값이 하락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이웃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간판을 못 걸게 한다든지 입소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시설에 못 들어서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역 이기주의 아니면 국민들의 이기주의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합니다. 같은 인간으로 보고 같은 사람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 시설도 들어설 수 있는 거고 이런 아동 보호 치료 시설도 들어설 수 있는 거고 그러는 건데 단지 자기들만의 어떤 이기주의로 인해서 집값 하락 요인으로 인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참 인간으로서 부끄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장애인 아니라는 법이 없고 여러분께서 살다 보면은 장애인이 안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모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부정을 하고 지역에 들어서는 걸 반대하고 이런 거는 같은 인간 대 같은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이기주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회가 반성할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공동생활에 방문을 한 그런 또 일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간판을 못 달게 한다는 거. 자, 자립지원시설. 이것은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이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보호를 하고 또 자립을 지원하는 거,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자립지원시설이죠. 그래서 이 아동 자립 지원 시설 이것은 주거 지원하고 취업 연계하고 재정 관리 교육하고 또 심리 사회적 지지 이런 자립에 필요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서 사회 통합을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동 자립 지원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동 상담소, 이제 그것은 이제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또 치료 예방 연구,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죠. 그래서 이 아동 시설 보호에서 아동 상담은요, 그 아동이 문제가 아니죠. 1차적으로 가족의 문제입니다. 가족의 문제고, 가정 내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원가족의 어떤 어른부터 부모에서부터 자녀, 이런 모든 환경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런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보호 아동의 발생 원인은요, 보호 대상 아동, 이제 이것은 이 용어 자체를 볼 때는 보호자가 없거나 또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또는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이런 모든 대상의 아동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시설보호 생활하는 아동의 이 시설보호 아동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이것을 추적을 해봤더니 5년, 최근 5년, 그러니까 2018년부터 22년 동안 이걸 봤더니 시설 보호에 관한 아동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학대다는 겁니다. 학대. 그래서 가정 내 학대라든지 빈곤, 그리고 이혼 및 별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해체 가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이 시설 보호에 관한 아동이 생기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동이 학대다라는 거. 그리고 시설 보호 중에서는 아동 양육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는 아동의 수가 가장 많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보호 아동의 특성을 보면요, 심리적 어려움도 있고 또 관계적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학업 성취 어려움도 있고 또 자립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심리적 어려움은 일반 아동에 비해서 낮은 삶의 만족도와 우울, 아동도 우울증이 많아요. 또 불안과 같은 어떤 내재와 문제 행동, 그리고 공격성, 그리고 비행과 같은 어떤 외연화 문제 행동, 이런 행동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적 어려움, 이 부분은 이제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학대를 받았다든지 부모가 이혼했다든지 또 가정이 너무 못 살아서 빈곤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원가정에서, 그러니까 원가정 원래 가정이죠. 이 원가정에서 어떤 부정적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삶의 만족도도 낮고 우울감도 생기고 불안의 어떤 내재와 문제 행동이 생기고 또 공격성이 생기고 또 비행하는 어떤 외연화 문제 행동이 생기고 이제 이런 게 다 이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적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것은 이제 원가정에서 부모와 형성된 어떤 부정적 관계, 부모와 이 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할 때 이제 부정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이후에 대리 양육자라든지 또 함께 보호받는 아동들과의 어떤 관계에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관계적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성인의 관심과 인정을 보다 많이 추구하고 또래 관계 어려움도 경험하면서 일반 아동에 비해서 부적응, 특히 관계의 부적응, 학교의 부적응 정도가 더 심하더라,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학업 성취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자립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에서 많은 아동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어렵고요. 또 교육이 중단되고 또 불안정한 고용 상태, 또 낮은 교육 수준과 실업,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빈곤의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시설 보호에서 자란 아동이 여러 가지 자립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인이 되어도 계속 빈곤하게 살 확률이 더 높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퇴소 또는 위탁 보호 종료 이후에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거생활, 교육, 취업 이런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생계 또 주거 불안 이런 게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시설보호의 원칙은요, 말 그대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원가정 보호 원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건전한 양육과 육아 발달에 전념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시설보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원가정 보호가 원칙임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안 될 때는 이제 시설보호에 가고 또 그리고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 그래서 위탁 가정에 많이 보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 가정 수가 적고 위탁할 가정이 마땅치 않을 때는 집단 시설인 시설 보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아동과 보호자의 어떤 참여를 활성화하는 게 원칙입니다. 참여권이죠, 일종의. 그래서 아동을 보호 조치하는 경우에 보호 대상 아동의 어떤 의사, 이 의사를 존중하고요. 또 아동 및 보호자가 상담이라든지 아동 보호 계획 수립이라든지 보호 이런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죠. 참여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시설 보유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의 시설 보호 원칙, 이것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국가의 책임, 또 아동의 이익과 의사를 존중하는 원가정 분리, 또 아동의 권리로서의 시설 보호 이런 게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PDF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